자, 소득세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교재 몇 페이지 있는 내용 볼 거냐면 3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 내용이 조금 많아요, 여러분. 네, 왜냐면 단락단락 조금 끊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 시간까지는 소득세 기초개념이랑 종합소득 계산구조 얘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자 배당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왜 금융소득을 부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앞에서 왜 불로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소위 말해서 돈놀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어딘가에 맡겨서 그 돈으로 생기는 이득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용어를 만들 때 금융에서 발생되는 소득이다라고 얘기해서 금융소득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은행에 맡기는 것만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가 원래 대부분 금융권 그러면 대부분 은행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대부업체라든지 또는 뭐 종금사들도 있을 거고요. 보험사도 들어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은행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또는 이 금융소득에 또 누구도 들어올 수 있냐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대부업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왜냐면 법에서는 우리 지금 이 돈놀이를 놓고 보니까 둘이서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지를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세금을 떼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용어가 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꼭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뭐 금융업 또는 대부업만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것. 그럼 이자소득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자소득. 자, 이자소득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자소득 금액의 계산이라는 것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자소득 금액의 계산이다라는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앞에서 분명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얘기했을 때 무슨 부분?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그러면 그 소득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이자라고 얘기하는 거, 배당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들은 뭔가를 빼는 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더하는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이자 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이다 라고 해서 불려지는 소득은 일단 당신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자를 받은 사람이 A라는 사람도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고 B라는 사람도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대요. 근데 아주 재밌는 건 이자를 수령했는데 A는 은행에서 분명히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세금이 지금 현재 이자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원천 징수가 발생됐던 거거든요. 근데 B는 은행에서 세금의 징수를 안 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고객님, 이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와 면세라고 불렀던 게 있죠. 근데 우리 소득에서 뭐라고 부르자? 과세와 비과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던 이 B는 알고 봤더니 지금 현재 그 적금을 20년짜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아우 고객님 비과세 소득이었네요. 세금 징수 안 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받은 이 총수익 금액으로 부르는 이 용어에 들어오는 부분은 누구는 빼고 들어야 된다. 국가가 세금 징수를 포기한 비과세 소득은 빼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소득마다 비과세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득세법상 소득이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 소득에 비과세가 있냐? 다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떼겠다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이 생겼어도 여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 A하고 B까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자를 수령한 또 하나 C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C도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은 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부분? A는 무엇을 해야 되고, 당신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 종소세라고만 쓸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된대요, A는. 그런데 C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된대. 그리고 나 남편한테 배우자 공제로 들어가도 된다고 하던데,
자, A하고 B하고 C가 다 여자였나 봐요. 자, 그렇게 가정을 세우면,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요. 그 기준 금액에 지금 무엇되면 넘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넘치지 않으면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이자와 배당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 금융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면 무엇할 수 있다. 당신은 분리과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는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A는 지금 은행에서 제가 이자 받았다고 했으니까 지금 1년 동안 받은 이자가 2천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은행에서 2천만 원 넘게 받으려면 원금이 얼마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상당한 원금일 거예요, 여러분. 1년만 예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1년 만기 이자 높지 않아요, 여러분. 1%대 2%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 C는 지금 2천만 원이 2천만 원 이하 조건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소득 우리는 또 뭐라고 한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그 소득도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부분에 들어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소득 총수익금액이라고 부르는 부분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우리 들어온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뺄 게 없기 때문에 이자소득 총수익금액은 그대로 뭐가 된다? 이자소득 금액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자소득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내냐고 물어보면 내고요. 외우라는 얘기는 전 하긴 하지만 사실 제일 어렵다고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자나 배당은 우리가 일상에서 은행에서 받은 이자 이건 쉬워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쓰지 않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면 많이들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냥 암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자 소득의 범위, 사업 소득의 범위, 기타 소득의 범위 이렇게 세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범위에 있는 것만 무엇한다? 여기 범위에 있는 것만 세금 징수하겠다. 그게 무슨 주의라고요? 열거주의 여러분. 그래서 열거되어 있는 것만 세금 징수해요. 그럼 이 열거에 대한 부분에 안 들어오면 우리는 세금을 뗀다 안 뗀다? 안 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열거주의, 소득 원천설, 그리고 그 반대표 있는 게 무엇이다? 포괄주의라는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채권이나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와 할인액. 채권, 증권, 이자와 할인액 여러분 사채. 그쵸? 그리고 국공채. 어디서 들어봤어요? 회계에서. 자, 사채는 무슨 발행할 수 있다? 회사가 발행한 사채. 회사채가 사채인 거죠? 어두운 색의 사채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합법적인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할인 발행할 수도 있고 할증 발행할 수도 있고 액면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는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할인과 할증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우리 시장에서 주는 이자와 회사가 주기로 했던 약정된 이자의 차이만큼이 할인 할증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할인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나 은행에 예금 들어간 거 있어. 이자 받죠, 여러분? 그쵸? 적금도 있고 우리 정기 예금도 있고 또는 일반적인 보통 예금도 이자가 붙어요,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우리 빼쓰기 바빠서 이자를 잘 못 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란 부분. 우리 뭐 환매채라는 표현 쓰시죠? 네, RP에 해당되는 이것도 일종의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차익들. 그래서 요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또 이제 또 다른 종류가 들어오겠죠. 네 번째, 법에 정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여러분,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은 달라요. 자, 보장성 보험은 보호받고 끝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무슨 처리한다? 우리 회사 입장이면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이 보장만 받고 끝나는 우리 무슨 보험? 소멸성 보험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보장만 받고 끝날 거니까 우리 비용 처리하겠죠? 근데 여러분 회사가 건물이라든지 동산에도 보험 가입을 해요. 그 동산은 대부분 기계예요. 기계 가격이 싸지 않죠. 그러면 그 보험은 소멸성 가입 잘 안 해요. 저축성 가입합니다. 그러면 그 저축성 보험이라는 건 만기 환급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입한 돈에 만기가 되면 무엇을? 이자를 붙여서 받아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조건에 내가 넣었던 돈이랑 이자랑 받는데 내가 넣었던 돈보다 더 돌려받는 게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금 징수 다 할 거고요. 그때 생기는 게 보험 차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저축성 보험은 우리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 처리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 쪽에 있는 적정한 계정을 처리할 것.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재무회계 쪽 시험 문제 나올 때 반드시 조심하실 거.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 무슨 취급한다? 소멸성 보험. 그런데 시험지에 저축성이라는 부분 또는 만기 환급금이 있는 보험이다 그러면 반드시 자산 처리합니다. 다만 우리가 1년짜리는 없어요. 그런 보험들은 대부분 들어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3년 내지 5년 더 긴 것도 있고요. 그러면 장기성 예금이란 계정 과목을 써요. 근데 그 계정을 지금 별도 얘기해 준 게 없다면 그거 쓰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전산에서는 정기예금 계정 과목 쓰라고 출제했던 출제원도 있어요. 그럼 그냥 정기예금 쓰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부분. 근데 이 돈을 무엇했다는 거예요? 아니 돌려받았다는 거죠. 저축성 보험에 대한 보험 차익이 생겼다. 원금은 내 돈이지만 거기 이자가 붙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게 이자 소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법인이었다라면 여러분 그냥 영업의 수익을 정리하고 끝내겠죠. 근데 개인은 정해진 쪽에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달라지죠. 그리고 이 보험 차익이 뒤에 가면 사업소득 때 얘기하겠지만 이 보험이 제가 아까 이게 건물이다, 동산이다, 기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계는 누가 봐도 회사에서 쓰는 기계 장치거든요. 그러면 이자 소득에 못 들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 또 어디로 들어간다?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그래서 소득세가 어려워요. 소득세가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사업소득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2013년도 2월 15일, 여러분 음영박스 있는 건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2014년도 2월 15일 이전에 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10년. 자,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7년. 그래서 이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2013년도 2월 15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본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게 이자 소득으로 들어오는 건 맞는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 써 있는 부분은 우리 무슨 부분? 과세소득에서 빼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이하이고요. 보험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다. 제가 아까 저거 미만이라 쓴 게 10년 이상은 빠질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내용. 자, 그리고 보험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월 적립 시 보험으로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자,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 받는 법에 정한 종신형 연금 계약인 경우.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무엇한다? 분명히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나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자 소득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결론적으로 이런 이자 소득에 못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세금도 안 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비과세라고 해요. 비과세.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회사에서 직장 공제회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직장 공제에 지금 월마다 급여 받을 때 얼마씩 넣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공제에서 제가 아직까지 넣었던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걸 초과 반환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초과 반환금이냐면 내가 넣었던 돈보다 이자처럼 붙어있는 돈이 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더 많은 돈을 받은 게 초과 반환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자 소득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예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에 나와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자, 조심하실 것. 여러분 지금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부분에 보면 영업대금이라는 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B자가 붙어 있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기업은행이 있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기업은행. 자, 여러분 기업은행은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종목이 뭐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금융업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돈놀이 하시는 사람이죠? 그쵸? 금융업이에요. 은행은 여러분 누군가한테 돈을 우리한테 맡겨라. 그럼 저는 은행에 저축을 들어갔겠죠? 그럼 저한테 일정 부분의 이자를 주죠. 근데 나한테 1% 이자를 준다고 그러고 제가 맡긴 돈을 이들은 무엇해요? 돈 빌려고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들한테 이자를 5%를 받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5% 받아서 1%는 나한테 주고 4%는 자기들이 먹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아, 그렇게 해서 지금 회사를 끌어가잖아요. 그러면 돈놀이하는 금융업이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이자 주고받는 부분들에 대한 건 뭐가 된다? 사업소득이에요, 여러분. 사업소득.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의 이자는 영업의 비용인 이자 비용이거나 영업의 수익인 이자 수익이지만 은행은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매출로 봐야 되는 거고요. 아, 내가 지금 고객한테 이자를 줬다 그러면 판매표 관리 쪽으로 들어가겠죠.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종목에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영업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 얘기하면 영업 대금에서 발생된 거잖아요. 그쵸?
영업 대금에서 발생된 이익이겠죠. 그런데 제가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고요. 지금 돈은 당장 필요한데 그래서 아는 지인한테 빌렸대요. 또는 아는 회사한테 빌렸다. 자, 그래서 지인. 근데 이 지인이 사업자 등록증은 없어요.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있는 개인이더라.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법인이라고 하는 타인 회사한테 나는 또 돈을 빌렸다. 근데 지금 개인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없다? 우리 사업 안 한다고 했어요.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은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컴퓨터를 무엇하는 사람, 아유 유통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 사업자 등록증에 도소매가 써 있고 종목에는 컴퓨터라고 써 있겠죠.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람한테 돈 빌려서 썼죠. 그러면 저는 이 사람한테 따박따박 약정된 이자 줘야 안 줘요, 여러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주는 사람은 이자 비용이고요. 받는 사람은 이자 수익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아, 이들은 사업성을 띄지 못했네. 그래서 이들이 빌려주고 있는 지금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여금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나한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해서는 내가 이자를 줄 때 뭐라고 부르자? 영업대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회사에 비영업대금 이익 있는 회사들이 이익이란 부분보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성격에 해당되는 걸 주는 회사가 의외로 많아요. 그럼 제가 법인 회사에다 근무를 해요. 근데 회사에 봤더니 여러분 이게 대여금이 있다. 그럼 제가 지인이라고 법인 회사라고 했어요. 그럼 뭐 써놨을까요? 여러분 차용증 써놨겠죠. 그죠? 아, 이 사람들 바보 아니잖아요. 차용증 썼겠죠. 또는 뭐라고 쓴다. 여러분 금전, 소비, 대차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금전, 소비, 대차 들어보신 적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이게 여러분 실제로 돈 빌려주고 쓰는 계약서예요. 그럼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게 있으니까 저는 약정된 날짜에 따박따박 뭘 줘요? 이자를 지급하겠죠, 이들한테. 그러면 지금 세금을 떼요, 안 떼요? 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은행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에서 발생된 일반적인 세금은 14%를 떼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5%의 세금을 떼야 돼요. 이 신고 안 하시면 비용 인정이 하나도 되질 않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세가 회계까지 모두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입장에서 나오냐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은행은 사업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은행한테 돈 빌려오고 이자를 주겠죠? 그럼 제가 세금 신고할까요? 세금 신고 안 해요, 여러분. 사업성을 띠는 거에 대해서는 무엇을 오히려 증빙을 주고받는다? 그럼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아야죠. 세금 원천세 신고 안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부가세에서 이렇게 배웠죠. 금융과 보험은 뭘 발급할 수 없다. 영수증도 발급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쵸? 국가가 면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겠죠. 면세로 배웠어도.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일할 때는 그렇게 매칭을 시키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하신 게 아니라 일은 연결고리가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 걸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여러분, 요거를 뭐라고 많이 하냐면 실무자들은 노란우산공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노란우산공제. 자, 여러분 이 노란우산공제는 왜 생긴 거냐면 우리가 영세사업장이란 부분, 특히나 개인. 근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서 폐업을 해요. 근데 대표이사들은 실질적으로 퇴직금 보장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종업원은 퇴직금이 있겠지만 그러면 개인 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퇴직금 보장도 못 받으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무슨 부분? 이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는 저축에 가입을 해라. 그때 가입하는 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이거든요. 그거 가입하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거기 다시 원금에 이자가 붙겠죠? 네, 그게 이제 이자 소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자, 그리고 파생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 이건 뭐 금융권이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기존에 앞에 관제 얘기했을 때 여러분 무슨 부분? 유형별 포괄주의다라고 하는 게 요것 때문에 나옵니다라고 했던 부분. 자, 지금 1번부터 8번까지는 정확하게 뭐야 써 있죠. 근데 9번에 갔더니 둥그렇게 얘기하죠. 파생상품이야, 소기업이야 이렇게 안 써 있죠. 그래서 1번부터 8번에 발생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라면 이것도 이자로 봐줄게. 아니 여러분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말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배당에도 가면 이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팁박스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볼게요. 팁박스 내용. 자, 이자 소득이 아닌 경우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이제 요것도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앞에서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우리가 이 보험 차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고민을 해야 될 게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한 건 퇴직연금. 자, 그럼 여러분, 퇴직연금은 무슨 제도, 무슨 제도가 있다? 제가 오늘 수업할 때도 서두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퇴직금 제도라는 건 무엇이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아니,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나누면 우리는 어디에서? 아유, 우리는 사회에서 주겠다. 아유, 저희는 회사에서 줄게요. 그러면 사내에서 적립했다가 주겠다. 자, 그런데 사회에서 주면 우리는 무슨 제도, 무슨 제도가 있다? DC라고 하는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이 있고 DB라고 하는 확정 급여형이 있겠죠. 자, 그럼 문제는 DC는 개인의 계좌 여러분, 개인 가상 계좌로 입력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종업원이 500명이면 통장이 500개를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개 매달 불입을 하든 분기납을 하든 월납을 하든 연납을 하든 그건 회사가 약정하기 나름이고요. 거기에 넣어준 걸 여러분들이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한 거고, 그러면 그 개인 가상 계좌에 들어갔던 돈은 이자가 붙을 거잖아요. 그 이자는 종업원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DB는 이 개인의 가상 계좌가 아니라 회사의 실계좌예요. 그러니까 회사 계좌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모든 종업원이 그만두면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누적적 퇴직금을 계산해서 여기에 따박따박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전년도에 불입한 게 있으면 전년도 불입 금액을 빼도 나머지 차액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계좌에 들어갔던 연금에 뭐가 붙을 것이다? 당연히 여러분 이자가 붙겠죠. 그 이자는 회사의 퇴직금으로 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 이자는 뭐로 봐야 되느냐? 아니 이것도 여러분 지금 연금사, 보험사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회사가 사업하는 과정 중에 종업원 퇴직금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성격은 갖췄지만 이건 뭐로 보는 게 맞다? 사업 소득이 맞다.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자 나오면 회계처리 뭐로 하셔 여러분? 우리 대변에. 우리 지금 대변이 중요한 거예요. 차변은 원본에 전입되는 돈일 거고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을 쓰거나 또는 뭐라고 쓴다? 우리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계정을 썼겠죠. 그래서 사업소득인데도 영업의 수익에 있는 수익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그 운용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들어온다.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 자, 지금 보시면 이건 좀 읽고 갈게요. 여러분 중간에 끊어서 설명을 드려야 돼서. 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옥신각신 하겠죠? 그럼 기간에 대한 환산 부분이 붙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뭐가 붙는다? 이자가 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정 이자. 그래서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법정 이자는 무슨 소득으로 봐라?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 이자 소득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건 법령에 갔더니 뭐로 되어 있다? 기타 소득으로 되어 있으니 기타 소득의 법정 이자까지 같이 합산해서 기타 소득을 세금을 떼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자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계약이 위약이나 해약이 아닌 나머지 원인에 의해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그에 대한 법정 이자가 있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느냐? 아니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손해배상금과 법정 이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소득의 수입 시기. 자, 이제 이 수입 시기도 어렵죠. 소득의 수입 시기는 여러분, 이것도 사지선다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입 시기가 왜 필요하냐면 소득세 신고를 언제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2020년도 귀속 시기로 가나요? 2021년도 귀속 시기로 가나요? 라는 그 귀속 시기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부터 간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2020년도 소득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2021년도 소득으로 들어갈 건지 그 결정을 수입 시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입 시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채권 등의 이자나 할인액은 자, 무슨 부분? 이러면 우리가 유가증권에요. 누구한테 줬다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그쵸? 그런 걸 김영식.
그런데 누구라는 이름이 없다 그러면 무기명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기명에 해당되는 채권 등의 이자 할인액이다 그러면 그 이자를 무엇한 날? 지급받은 날로 가면 된다라고 해요. 근데 기명식이라고 하면 분명히 내가 이자를 언제 주겠다라는 약정된 날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정에 의해서 우리 이자 지급일이 있을 것이다. 그 지급일로 가시라. 그래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다른 거죠. 약정에 있다는 건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은 돈을 안 받았어도 그 지급일자에 맞춰서 소득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급받은 날은 진짜 돈을 받은 날인 거예요. 이거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발생주의로 본다라면 얘는 현금주의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현금주의로 보긴 해요. 이자나 배당은. 그런데 이렇게 발생의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보통 예금이나 정기 예금이나 적금이나 부금에 대한 이자. 자, 원칙은 무엇으로 간다? 너 돈 받은 날로 가. 여러분, 제가 보통 예금이 있으면 은행에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따박따박 넣어줄까요? 비록 작지만 보편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이자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금 통장의 성격들을 통장 정리해 보시면 3개월 한씩 이자 얼마 붙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원본 전입에 특이하게 있는 부분, 이런 원본 전입은 통장에서 뺏어 쓰지 못하고요. 그 통장에 쌓이는 거. 제가 아까 DB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퇴직연금 DB 제도 했을 때 얘 뺏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DB에 대해서 이자가 붙으면 무슨 부분? 원본에 전입된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이 원본에 전입되는 애들은 차변에 누가 생긴다? 자산.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증가시켜주고 있잖아요. 그게 원본 전입 성격이에요. 못 뺐어요, 여러분. 퇴직금 주는 거 용도로는 아예 빼지 못합니다.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원본 전입일에 맞춰서 우린 수익이 생겼다고 보겠다. 자, 해약. 여러분 해약은 그냥 해약일로 가시면 되겠죠. 해약은 해약이에요. 자,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면 제가 뭐 정기예금 만기가 됐어요. 그럼 은행에서 고객님 이거 만기가 됐으니까 찾으러 오세요. 예전 전화했지만 지금은 다 문자로 대부분 옵니다. 톡이나. 그러면 제가 은행에 그거 저 지금 3년짜리였는데 또 3년 연장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자가 붙은 걸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연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자를 지금 무슨 부분 돈을 찾진 않지만 거기까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끝난 것만큼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통장에 넣어서 그냥 가지고 끌고 가겠죠. 그래서 연장하는 날에 무슨 부분 이자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통지 예금이다라고 해서 나오는 이자는 인출 통장에서 돈을 빼면 그 날짜로 보겠다. 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우리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무슨 날짜로 보셔라? 지급일로 보시면 된다. 이것도 현금주의네, 여러분. 그렇죠? 다만 기일 전에 무엇 했다라면 해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 해지일로 가시라. 그러니까 만기까지 못 갖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우리 아까 해약하면 해약일로 가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중도 인출인 거니까. 그래서 그 날짜로 가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 여러분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의 수입식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문제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어렵다고 많이들 느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자꾸 보시는 게 시험 목적상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한쪽으로 편중돼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노란색 표시 안 해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앞쪽에서 더 많이 나오긴 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쪽에서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잘 안 나오는 부분. 뒤쪽에 나온다면 비영업 대금 이익 건들 거예요. 자, 증권, 채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자, 이런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니까 여러분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이 있겠죠. 그 날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정에 의한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가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무엇으로? 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한 날짜로 가라. 그러니까 항상 중도 인출처럼 나와지면 그 날짜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직전 공제 초과 반환금. 자, 약정에 의해서 공제 반환금의 지급일로 가시면 되고요.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차용증 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차용증에 뭐 썼을까요? 이자를 매달 줄 건지 6개월에 한 번씩 줄 건지 3개월에 한 번씩 줄 건지 뭔가 써 있을 거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몇 퍼센트 주겠다는 거 다 써 있거든요. 그럼 그 날짜에 맞춰서 난 받은 것처럼 생기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았어도. 그래서 그렇게 간다. 다만 이제 무슨 부분? 우리 차용증은 있는데요. 이자도 몇 프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주겠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약정이 없다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 또는 약정에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는데 그 이전에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수도 있죠. 우린 매달 25일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20일 날 이자를 줬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무슨 부분? 받은 날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약속됐던 날짜보다 이자가 미리 받게 된다라고 하면 무슨 부분? 우리 지급 받은 날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수익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무엇 하시라? 이자 지급일로 가시라. 아니, 이 지금 앞에 자른 뒤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썼어요. 그럼 제가 빌려올 수도 있고 제가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무슨 부분? 10%, 연 10%를 받기로 하고 1년을 빌려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1억 곱하기 10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쉽게. 그러면 우리 1억 곱하기 10%면 얼마예요, 여러분? 1,000만 원인가요? 너무 큰 이자이긴 하네요. 어찌됐든 자,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빼고 얼마만 주겠다? 아니 9천만 원만 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안 줬잖아요. 그럼 저는 1,000만 원 이자를 지금 받은 거죠. 왜냐면 뒤에 원금은 1억 받을 거니까. 그러면 그 날짜로 봐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유사 이자 소득과 결합 상품에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는 그 상환일로 가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까지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배당 소득을 들어가 볼게요. 자, 배당소득도 여러분 똑같이 앞에 이자처럼 이자소득금액 계산처럼 배당소득금액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배당소득 수익 금액은 무슨 부분? 이 비과세 되는 배당이었다라고 하면 무엇 하셔라? 빼시고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었다라면 무엇 해라?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은 여기까지는 이자하고 구조가 같죠. 그렇죠? 비과세되는 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빼자. 그러면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뭐가 있더라? 그로스업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스업.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이제 손익계산서에 갑니다. 우리는 IS에 들어갑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누가 등장한다? 자, 매출액부터 등장이 되죠, 여러분. 자, 전 매출액만 뜨고 점을 찍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시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 부분에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서 우리는 무엇을? 법인세를 무엇하기 전, 차감하기 전 순이익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 여러분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뭘 계산한다? 법인세라고 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를 계산, 이게 기준금액이 돼요. 자, 그럼 법인세를 계산해서 우리는 법인세와 그리고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해서 우리는 법인세 비용이라는 걸 빼죠. 그리고 나서 무엇한다? 마지막에 뭐가 등장할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당기에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됐을까요? 자, 이 구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우리는 1,000이었다고 가정을 세우고요. 법인세 비용은 100이었다고 가정을 세울게요. 그럼 당기순이익은 얼마에다? 90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주주들한테 돈을 줄 땐 여러분 1,000을 기준으로 배당을 약정할까요? 아니면 900을 가지고 배당을 주겠다고 얘기할까요? 뭐 가지고 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요 금액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뭘 줄 것이다? 아니, 주주에게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겠죠. 그래서 12월 30일 결산 회사이면 우리는 무슨 부분? 배당 기준일은 결산일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다음 연도 3월까지 결산이 끝나지면 우리 무엇을? 배당 선언을 하고 그런데 바로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미지급이나 미교부를 세웠다가 그리고 일정 기간 뒤에 무엇한다? 배당을 주죠. 자, 그러면 그 배당은 상법은 1개월 이내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소득세법은 3개월 이내에 안 주었다라면 준 것처럼 보아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제 조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주에게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가지고 주주한테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900은
1000에서 100이 빠진 900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주주한테 배당을 얼마 주기로 했는데 우리는 액면 배당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주당 얼마의 배당률을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 계산을 해보니 그 배당은 300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300은 이 1000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자, 여기를 A라고 쓸게요. 이 자리를 A. 그리고 이 자리를 B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300은 A한테도 속해 있었던 돈 아니에요? 그리고 900에서 300을 빼온 거죠. 그럼 300은 양쪽에 있었네요. 그럼 이 300에 대해서는 저는 법인세를 100만큼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요 소득을 가져가는 누구한테? 아이 개인한테는 뭘 또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주주에게 무엇을? 아이요 법인도 세금은 내요, 여러분. 요건을 또 맞춰보겠지만 우린 개인 주주로 갑시다. 소득세니까. 그럼 개인 주주였다. 그럼 이 사람한테 무슨 부분? 야, 너 배당 받은 게 있네. 그러면 배당 소득세를 내야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해되셨어요? 아니 원천징수를 한 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뒤에 가서 따져도 되지만 어쨌든 소득 계산한 데는 들어올 수 있다는 요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주주한테는 또 배당으로 잡혀서 나는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 300은 지금 놓고 봤더니 개인한테는 배당 소득을 떼고 법인한테는 뭘 뗀 거예요? 법인세를 뗐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동일 금액 300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엇하였다? 법인세와 그리고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소득세를 다 뗀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중 과세 문제가 생겨요. 동일 금액의 세금 2번 뗀다 안 뗀다? 안 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부가세는 무슨 제도가 있다? 우리 국경을 넘는 애들은 나갈 때는 영해세율, 들어올 때는 과세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얘도 이거 해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부분? 아,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뗐던 금액들 대체적으로 법인세 뗀 부분에 환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그럼 법인세가요 2억까지는 10%예요. 그 다음 단계는 20%, 그 다음 단계 뭐 22%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10% 부분을 역산해 보면 11%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11%에 해당되는 금액을 무엇해라? 더해라. 아니 그럼 소득이 더 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 세금을 떼기 전으로 무엇해라? 아예 환원 조치해라. 그리고 나서 소득세를 계산하고 너가 이 그로스업이라고 해서 더해줬던 법인세만큼 더해줬던 요 금액은 뒤에 가서 무엇하겠다. 다시 여러분 배당 소득에 대한 공제제도가 있어요. 이 그로스업에 해당됐던 부분. 그럼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떼기 전으로 돌려놓고 세금 계산을 하고 지금 그 그로스업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빼주면 이중과세가 해결이 돼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로스업 제도란 얘기가 나오면 아 이중과세 그래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일 금액에 2번 떼는 것 때문에 해결할 목적으로 들어와져 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그로스업 금액 그리고 거의 10%입니다. 그럼 여러분 300이잖아요. 그럼 여기 그로스업 하는 금액은 300의 11%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금액이 300이었다. 그럼 여기에 그로스업 11% 계산하면 여기 300의 11%면 33인가요? 네, 그래서 여기다 33을 더해서 우리는 배당 소득 금액이 얼마가 된다? 333을 가지고 이제 세금 계산한 쪽으로 끌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배당 소득은 가산되는 금액이 있다예요. 가산되는 금액이 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와 배당 소득은 불로소득으로 국가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굴 인정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 요거 자주 물어보거든요. 딴 거랑 합쳐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당소득의 범위에 갑니다. 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 자, 그리고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자, 이런 거 우리가 배당이라고 얘기하겠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식회사. 그럼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주도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인 거죠? 자, 그리고 유한회사. 그럼 이것도 주식회사예요. 그럼 여기에 주주들은 뭐 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익이 나면 잉여금에 대한 배당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받죠? 나눠 갖는 분배금이라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배당을 일반 배당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익의 분배다 그러면 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회사가 감자였다. 그럼 감자는 무슨 의미예요? 자본금을 감소시킨 게 감자죠. 근데 대체적으로 감자를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아요. 감자는 대부분 매출이 너무 부진하거나
그리고 회사가 영업적인 실적이 많이 나지 못하는 상태인데 자본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 그러면 감자를 100% 진행하게끔 해요. 비상장이어도. 그럼 이제 그거로 인해서 감자가 있거나 그럼 감자는 나가 있던 주식을 무엇할 수도 있고요. 소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5만 주였던 주식을 2만 5천 주로 무엇할 수도 있어요. 병합시킬 수도 있겠죠. 우리 액면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식의 행위들, 뭐 분할하는 부분으로 더 쪼개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감자라든지 퇴사라든지 탈퇴라든지 해산이라든지 합병, 분할 또는 잉여금의 무슨 부분이요? 자본전입. 여러분 잉여금 자본전입은 무슨 얘기일까요? 대부분 회사가 손실난 거 무슨 부분 주주들랑 합의해서 대체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누구는 결손금은 무엇 되고요? 우리 정리되고요. 그리고 상대편에는 누가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자본금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식의 행위들. 그래서 잉여금 자본전입 행위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또는 잉여금이라고 해서 자본잉여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무슨 부분이 무상주가 배당이 나갔다. 그러면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리 주식 배당은요. 주식 배당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순자산의 감소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주식 배당은 일반적으로 이 무상주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무슨 부분이요? 이익잉여금을 어디로 올려주는 거예요? 자본을 올리는 거니까. 근데 이 주식 배당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배당을 하는 자와 그렇죠? 배당 지급자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배당을 무엇하는 자? 수령자가 있죠. 반드시 달라요. 회계에서는. 그러면 배당을 지급하는 사람은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하죠. 왜냐면 이익잉여금 감소시키고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근데 수령자는 이익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세법은 달라요. 세법은 무슨 부분? 너 배당을 받은 것처럼 보아서. 됐어요, 여러분? 의제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주에 대한 부분, 배당을 받은 것처럼 보아서 무엇하겠다? 세금을 징수하겠다. 회계하고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있는 회사들이 되게 골치가 아프다고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무엇된 거 소득 처분받았다라는 부분. 배당으로 소득 처분을 받은 금액. 그러면 배당을 받은 거로 보라고 해서 인정배당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법인입니다. 그러면 법인은 결산을 하고 그리고 뭘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때 하는 게 법인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한 걸 기준으로 법인 조정을 하는데 내용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회사에 주주가 있는데 순수한 주주입니다. 근데 이놈의 주주가 자꾸 회사의 돈을 야금야금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이 주주가 뭐라고 하냐면 회사에서 무슨 부분 나 이거 보험료 내주세요 라고 해서 보험료를 회사 돈으로 내고 주주가 내야 될 보험료예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이 주주가 자기 집에 사는 집에서 써야 되는 뭐 가게에서 사용할 직기 비품을 회사 돈으로 썼다. 그럼 누가 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주주가 아니고 누구였더라면 우리는 임직원이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보험료를 직원 걸 누가 내죠 여러분? 대부분 임원 거겠죠. 또는 대표이사. 어찌됐든 임직원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썼던 행위를 지금 임직원이 했었다. 그럼 이 사람은 근로계약서가 있겠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랬을 때는 상여를 받아간 것처럼 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가면 상여를 받은 것처럼 넌 인정되어야 해. 그래서 인정상여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주주는 회사에 근로계약을 쓴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무슨 부분? 야, 배당 준 것처럼 처리해. 그래서 배당소득에 개인이 포함 신고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부분이요? 인정배당 있다고 원천 징수 신고해줘야 돼요. 그때 나오는 게 우리 배당을 인정하라는 표현으로 들어오는 게 인정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인 조정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면 법인은 법인세를 더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득으로 무엇되는 지금 이 돈 가져다 쓴 사람 누구야? 그 사람들 소득을 처분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득점 보라는 게 소득 처분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주주는 배당과 관련된 소득세를 내야 되고 임직원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법인은 또 무슨 페널티가 있다? 비용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법인세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고가 생겨요.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근데 우리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을까 봐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도 있죠. 주주이면서 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직원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주주하고 임직원이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왜 대표이사인데 주주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주주와 대표이사니까 임원이 같이 나와지네요. 그럼 누가 우선이다?
임직원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주주가 죽어버려요. 우리 왜 과세와 면세가 만나면 과세가 산다고 그랬었죠? 네, 근데 주주와 임직원이 만나면 임직원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인정상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나오는 부분. 이거 뒤에 가면 기타 소득에도 하나 더 들어와요.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을 인정 배당이라고 하고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근로소득에 가면 근로소득에 따라 무엇으로 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 그러면 인정 상여라고 써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소득에 가면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근데 걔는 그냥 기타 소득이에요. 인정자 붙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범위에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우리 아까 단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뭐 간주 배당. 참 용어가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자,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자,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 간단하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팁박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개인 사업자들 문제예요. 자, 지금 개인 사업을 하는데 나는 A하고 B하고 동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동업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A하고 B를 놓고 봤더니요. 자, 우리는 출자 비율만큼 손익분배도 똑같이 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손익 분배라고 쓸게요. 자, 손익 분배를 하는데 A하고 B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는 A는 70, B는 30 하기로 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A가 사업에 관여를 하느냐. 결론적으로 회사 출근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A는 경영 참가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경영 참가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 A도 B도 경영 참가를 다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A하고 B, 우리 100에서 70과 30으로 나눠서 이들은 무슨 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런데 지금 경영 참가를 놓고 봤더니 지금 A는 참가하는데 B는 참여 안 해요. 그러니까 출자한 건 있어요. 그래서 손익분배는 받을 거예요. 근데 경영엔 전혀 참가 안 한대요. 또는 A가 출자한 것만큼 손익분배는 약정이 되어 있지만 경영엔 전혀 참가하지 않고 누구만 B만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형태 중에 하나를 띄고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 소득은 무슨 소득을 신고한다? 배당소득이 돼버려요. 그럼 누가 배당소득이냐면 동그라미인 사람은 무슨 소득이 되지만 여기 동그라미인 사람은 이 두 사람은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여기 X로 표시한 사람 있죠? 자, 이 사람은 무슨 소득이 된다? 이 사람은 배당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경영 참가도를 반드시 볼 것. 그래서 공동사업자인데 경영에 참가하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우리 무슨 보면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출자 공동사업자로 불러버리는 거죠. 넌 출자만 했구나. 회사에는 아예 출근도 안 하고 아예 사업에는 관여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돼버려요. 그래서 세금 신고할 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파생금융 상품에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자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저게 배당성을 느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8번은 1번부터 7번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 성격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으로 봐라? 배당 소득으로 봐라. 자, 여기에 문화 펀드라든지 신종 펀드의 배당도 들어올 수 있다. 예전에는 펀드가 이자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이자의 성격이 아니라 배당 성격도 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소득과 관련된 범위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세 번째 비과세 배당소득 볼게요. 교재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나와져 있는데 비과세 배당소득은 왜 별도로 얘기를 하냐면 이자도 비과세 배당소득은 있어요. 근데 우리 왜 이자 쪽에서 비과세 얘기했던 거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으로 등장이 됐었냐면 내가 지금 이자를 가입했다는 게 이상하군요. 금융상품을 가입했는데 몇 년 이상이 넘어가는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 요건들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험 쪽에 그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 연금의 형태인데 이자가 들어온다? 그럼 이게 연금소득일까 이자소득일까 그것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들 중에 연금은 완벽히 분류되는 부분이 아니었더라면 이자의 소득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연금에 있었던 게 또 이자 소득으로 분류되는 게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연금 소득 얘기할 때 이거는 연금하고 관련된 건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자로 갑니다. 이런 얘기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얘기했을 때 비과세 얘기 잠깐 했고요. 그거 이외로 또 이 비과세 배당 소득에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번쯤 좀 읽고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익신탁 이익이 실질적으로 배당의 성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비과세 소득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이 있었다라면 근데 이제 이런 조건들은 항상 보실 게 뭐냐면 언제까지 하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건이 이제 넘어가 버리면 과세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1인당 5천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19년 12월 31일 이후에 가입했던 부분은 비과세가 아니라 이제 과세 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우리 사주와 관련된 배당 소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비과세가 되고 그리고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해서 나오는 ISA라는 계좌. 그러니까 ISA도 있고요. ISP도 있고 막 정말 많아요, 요즘에. 근데 여러분들 일하실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도 두시는 게 좋아요. 회사에 입사도 하지만 그러면 DC, DB 뭐 또 거기에 들어갔더니 ASP가 있고 ISP가 있고 ASP는 뭔지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그건 부가세에서 얘기했던 거죠. 세금계에서 발급하는 형태 때문에. 그러면 지금 ISA처럼 ISP라고 하는 또 다른 상품들도 있고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내 개인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회사의 관점에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개인적인 관점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이 있었다면 이것도 비과세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부분에 한해서 비과세를 지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소득의 수입식이라는 거로 들어가실게요. 이 부분도 이자처럼 동일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앞에 이자 얘기했을 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상 누금 하나 외우세요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다. 두루두루 내고 있다. 그리고 앞쪽에서 많이 나온다. 근데 비영업 대금은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된 게 이 인정배당 쪽이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단독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 그게 아니고요. 다음 중 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가 잘못된 거 이렇게 내버리면 배당도 내고 이자도 내고 근로도 내고 이렇게 다 섞어내버려요. 그럼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이 인정배당이랑 근로소득에 가면 인정상여라는 부분에 이 인식의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들 건드는 출제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노란색 표시를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배당은 무기명식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배당이다. 그러면 실제 지급받은 날짜. 네, 그죠? 실제 지급일. 그러니까 나이가 배당금 받는 날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걸 수입 시기로 보시고 그 해 소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삼성에 삼성 주식에 투자를 했고 내가 배당을 받는다. 근데 삼성이 12월 31일 결산을 한다라고 하면 12월 31일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얼마를 주겠다라는 기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점이 12월 31일이지만 배당을 바로 실시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배당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3개월 이내 범죄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 뭘 하고 정기총회라고 하는 주주총회를 하죠. 그 주주총회에서 배당에 대한 걸 건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는 거죠. 거기서 실제적으로 타결점을 못 찾으면 우리는 주주총회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사들은 대부분 다시 한 경우들도 있어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배당과 관련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내가 배당을 받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패턴으로 움직였을 때 나는 언제 수입 시기로 볼 거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급일로 봐주시면 되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봐달래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잉여금 처분이지 않아요? 그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그러면 주주총회 한 날짜겠죠. 거기서 무엇하지 못하면 처분 결의를 못하면 다시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주주총회에 의해서 처분 결의 확정이 되겠죠. 그 날짜가 실제 수입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실제 돈 받으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건 조금 다른 거예요. 위에랑 아래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이제 회계적인 입장은 배당을 즉시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선원에 대한 부분이 먼저 들어오고요. 그리고 돈이 추후에 지급이 돼요. 근데 우린 결의이니까 선원이라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배당이 생겼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미수금을 잡았다가 돈 받은 거 상대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개인은 미수금 처리 안 하죠. 그쵸? 개인은 통지서가 왔네? 나 배당 받을 거 있어. 그러면 일정 기간 뒤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끝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신 게 좋아요. 이게 요건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자, 인정배당. 인정배당은 해당 법인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에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삼성이 10월 31일 결산을 하고요. 다음 연도 3개월 이내에 무엇을 결산이 끝난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12월 31일이 결산 확정일인가요? 아니면 다음 연도 1월부터 3월 내에 결산을 확정하는 건가요?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12월 31일은 결산 확정일이 아니라 결산일인 거죠. 그리고 그 결산일을 기준으로 1월부터 3월 사이에 무엇을 해요? 우리 확정을 시켜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당해 법인 사업 연도의 결산 확정일이 뭐가 되는 것이다? 인정 배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인 회사에서 인정 배당에 대한 처분이 들어오면 다음 연도 법인 신고를 할 때 그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2020년도 귀속이라고 생각했는데 국가는 무슨 소리야 2021년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산 확정일이 다음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 결산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소득이 돼서 2022년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의제배당입니다. 자, 잉여금에 대한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이다. 그러면 자본 전입 결정 1로 가시고 해산에 의해서 의제배당이 나타났다라면 우리 해산이면 회사가 다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 남겨져 있는 재산을 확정을 시킬 거예요. 그게 자녀재산가액 확정이라고 해요. 그 날짜로 가시고요. 합병이나 분할로 인해서 의제배당이 일어났다라면 우리 합병 분할 등기를 하거든요. 그 등기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배당 꼭 기억해 주실 것. 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로 가시고, 자,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는 손익분배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우리 분명히 출자 공동사업자와 우리 그냥 공동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소 들어가는 거 구분해달라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수입 시기로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타 수익분배금 성격이 있는 배당이나 분배금은 지급을 받은 날 현금주로 가라는 얘기죠. 파생상품과 관련된 우리 파생금융상품의 배당도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금융소득 과세 방식을 들어가 볼게요. 자, 금융소득 과세 방식은 자, 일단 제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되는 소득이 있다. 자, 무조건자가 붙었어요. 근데 분리과세 앞에 무조건.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부분의 소득은 2천만 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원천징수 한 것만으로 모든 걸 끝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 종합소득 신고에는 우리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무조건 종합과세.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는 이제 앞에 하고 반대로 뒤집어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뭘까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너가 얼마의 소득이 생겼는지 신경 쓰지 말고 이건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무조건 신고해야 돼.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게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오는 금융소득이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조건부. 자, 조건부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신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의 기본적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그 2천만 원에 대한 걸 못해서 따져봐서 그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면 너는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다라면 종합과세 신고를 안 해도 돼. 그냥 분류과세로 끝내도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나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들어오는 금융소득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분명히 전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뒤로 갔다 다시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조건부라고 했었던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부가 무슨 얘기다라고 제가 잠깐 얘기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금융소득을 부르는 건 이자 플러스 배당을 합쳐서 그렇게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자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의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기준금액을 놓고 2천만 원이라는 기준금액을 놓고 무엇 하겠다. 아, 지금 분리과세로 끝낼 건지 아니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과세 소득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확정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의 기본적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부분?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으로 들어오는 금융소득은 그 2천만 원에 대한 초과 여부를 따져본다, 따져보지 않는다? 아니, 따져보지 말아라. 그래서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무관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계없이 항상 분리과세를 하고 끝내달라.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소득만 있다라면 이 사람이 금융소득이 3천이 있든 4천이 있든 이 사람은 금융소득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받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더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있는 금융소득에 있는 사람이 나의 아버지였다. 그러면 아버지가 현재 70세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서 내가 아버지를 부양을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부양 가족에 들어올 수 있냐라는 부분을 따져봐야 돼요. 이 부분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가 돼요. 그래서 이 요건을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요즘에 금융소득자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종합소득 신고하는. 그러니까 왜 우리 자산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하고 돈으로 부풀리는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래서 자산가들이 금융소득이 상당히 많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 금융소득 합산 신고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조건 분리인지 아니면 무조건 종합인지 아니면 조건부로 가는지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누군가는 신고하고 누군가는 신고하지 않는 걸 선별할 수가 있으세요. 이건 원천징수의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네, 원천징수의 의미하고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 종결. 자, 그럼 첫 번째,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 채권의 이자에 해당되는 경우. 자, 그런데 몇 년 이전, 우리 2018년 이전 발행분 또는 발생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될까요? 2018년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발생된 건 이 조건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요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 이전에 발행했던 또는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 몇 프로로 끝낸다? 30%로 끝내요. 그래서 이 장기 채권이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제 주변에 있는 뭐 저 모 선생님을 얘기를 하면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상태예요. 근데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제가 알기로는 그 주택이라든지 뭐 그런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재산을 왜 매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매를 했어요. 근데 그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생긴 걸 다 통장에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장기간 갖고 있으니까 단순히 한 해 이자로는 별로 크지 않은데 이게 장기전으로 자꾸 맡겨놓으니까 이자가 자꾸 부푸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은행이 지금 10년 동안 맡겨놨던 장기 채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상당해질 수 있어요. 원금 자체가 많이 있었을 거고 그게 장기전을 계속 갖고 있었던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쌓이죠, 누적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무엇 하겠다, 나 분리과세 할게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나왔을 때. 근데 이런 원천징수 세율이 되게 높죠. 30%예요. 자, 다만 2018년 이후 발행분부터는 14%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규정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무슨 부분? 조건부 종합과세로 바뀌어요. 그러면 조건부 종합과세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부분? 2천만 원 기준을 무엇하겠다? 따져보겠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지만 2천만 원 초과가 된다라면 너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갈 수밖에 없어. 라는 조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이에요. 얘는 지금 위에서 있었던 장기 채권하고는 또 달라요. 얘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자, 소득이 발생된 장소에서 기본 세율을 무엇하고 적용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걸로 끝내라. 그럼 기본 세율이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는 최소 몇 %부터 6%부터 최대 몇 프로요? 42%까지 7단계의 세율표가 있었죠. 자, 그거 적용하고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이라는 부분에서 발생된 이익이 내가 지금 현재 100만 원이었다. 그럼 6%로 떼고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발생된 게 1,500이었다. 그러면 1,200까지는 6%, 1,200 초과인 300만 원에 대해서는 15% 적용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비실명 금융소득. 자, 이거 조심합니다. 자, 비실명 여러분. 자, 실명 앞에 비자가 붙어 있으니까 실명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은행 가면 별로 관심 있게 안 보실 텐데요. 근데 요걸 배웠으니까 관심 한번 더 보세요. 은행 가실 때. 자, 그러면 은행에 일단 출입구에서 이제 통과할 때 대부분 예금계, 우리 입출납계들이 제일 앞에 있어요. 배치도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저축이라든지 이런 거에가 그다음, 그리고 뭐 애완계라든지 이런 쪽, 대부계는 좀 안쪽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출계 쪽에 가시게 되면 맨 앞에 무슨 플랜카드라든지 브로셔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 많이 써 있냐면 요즘에도 실명에 대한 거래를 해라. 이게 정말 많아요. 아니 근데 실명 거래 다 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통장이 A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A의 이름으로. 자, 그런데 지금 이 A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5억이 있대요. 근데 국가가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야, 이 A는 이 5억이 과연 어디서 났을까? 야, 아무리 봐도 얘는 이 5억이 생길 수 없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아니, A가 5억이 있으려면 벌이를 해서 5억을 만들었던 투자를 해서 5억이 생겼던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상 그렇게 5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추적을 했겠죠. 그래서 봤더니 A의 돈이 아니라 B의 돈을 누구 통장에 B, 실질적으로 돈의 주인은 B였던 거예요. 근데 B가 A의 이름을 빌려서 5억을 넣어놨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럼 실명이다, 비실명이다? 비실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하겠다. 아유, 지금 42%를 떼겠다. 그리고 90%를 떼겠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은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 은행에서 걸리면 90%를 뗄 거고요. 근데 은행이 아니라 차용증. 우리 차용증도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돈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돈을 빌려줬어? 근데 법인은 계속 그 사람한테 이자를 줘요. 왜냐면 차용증으로 인해서 돈을 빌려왔으니까 그 이자 비용 법인세에서 인정하지도 않아요. 보는 규정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 내가 차용증에 의해서 돈 빌려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이자를, 아니 돈 빌려온 게 있었는데 내가 이자를 주었다. 그 우리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이 되니까 뭐 25% 세금 떼고 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너한테 빌려줄 만한 요건이 없어. 야, 재산도 없고 뭐도 없는데 너한테 5억을 어떻게 빌려주니? 남의 돈 가지고 명의 빌려둔 부분으로 빌려줬더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럼 그런 게 걸려버리면 몇 프로? 42%.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득세만 90%, 42%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은행에서 내가 이자를 얼마 받았다라면 100만 원 받았다. 무엇으로? 빚이면 금융소득에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90% 원천징수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얼마예요? 여러분 90%의 소득세 별도로 10%더 떼야 되죠? 그럼 99% 떼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에서 99만 원 떼고 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페널티가 가는 거죠. 근데 이 비실명 안 할 것 같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계속 적발하는 거고 은행이 플랜카드 거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법원에 보증금을 넣었고 그리고 또는 경락대금을 넣었다.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었다라면 우리는 14%로 원천징수하고 끝내라. 그럼 법원의 보증금과 경락대금은 뭐냐면 우리 지금 이제 거래처하고 거래처끼리 이제 소송을 해요. 근데 그 소송 과정 중에 무슨 뭐 얘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우면서 이들이 대금을 줬네 안 줬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압류를 걸면서 돈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넣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돈을 못 찾아요. 그럼 그게 이자가 붙어요, 여러분. 그럼 그 이자를 원금이랑 같이 돌려받을 거거든요. 추후에 끝나지면 이제 그걸 우리가 법원 보증금 또는 경락대금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도 이자가 붙더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좋을 게 없죠, 여러분. 안 나오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의 얘기이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부분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금융소득. 자, 얘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금융소득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다음 연도 5월에 무엇을 해라? 종합과세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했던 부분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은 우리가 소득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국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고
국외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다. 다만 너가 거주자이면 국내 국외 소득 다 세금 내야 돼 라고 얘기하고 너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것만 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내 국외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 중에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원천 징수라는 건 할 수 있다 없다? 아 있다. 근데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우리가 원천 징수라는 걸 할 수 있다 없다? 아예 없다라겠어요 여러분. 아 그럼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세금을 안 내겠군요. 무슨 그런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아니 내가 미국에서 지금 일을 하면서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미국 법에 의해서 세금 내요. 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주식에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게 있다. 제가 거주자인데 그럼 미국 법에 의해서 그 주식에 서 투자를 해서 벌은 돈이 있으면 그거하고 무엇 했을까요? 세금 떼요, 여러분. 배당받았으면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배당에 대한 세금 다 뗐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세금은 다 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못하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국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무엇해라. 그냥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하고 끝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득은 얼마를 벌었든 간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개인 사업자 중에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도 무조건 종합과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세율은 몇 프로를 하고 있다? 25%요. 됐을까요? 그리고 아니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진 않았지만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됐을 때 세금을 뗐는데 이거를 종합과세를 하라고 하면 세금을 두 번 떼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뒤에 가면 국외에서 뗐던 세금을 무엇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실제 이중과세라는 건 하지 않아요. 이중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 어려우면 그냥 국외금융소득,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이 두 가지 기억하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25%이다. 요걸 또 내요. 출제자가 25%.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1번, 2번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1번과 2번을 더듬더듬 해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얘기했던 1번은 무슨 의미가 됐죠? 여러분, 무조건 무엇해라? 분리과세하고 끝내라. 여러분, 분리과세 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이 부분의 소득은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부분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무엇해라? 종합과세 신고를 해라. 그쵸? 그래서 종합과세를 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1번은 빠지지만 여러분 2번은 지금 조건부에 합산을 시키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조건부 종합과세 소득에 위에 합산시켜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져가는 부분.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자, 지금 크거나 같고 또는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종합소득 기준 금액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이다? 아, 2천만 원이다. 그래서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을 더해서 금융소득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지금 무슨 부분? 2천만 원이 크거나 또는 같다라면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만 무엇하시면 된다. 종합과세 하면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1번 분리과세라고 하는 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아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부분의 소득이 무슨 부분? 종합소득 기준금액의 지금 현재 아래쪽에 있다라면 그냥 무조건에 대한 부분은 금융소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만 종합과세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반대입니다. 자, 종합소득 기준금액 2천만 원을 기준 놓고 봤을 때 금융소득이 지금 2천만 원보다 무엇하다? 크다. 이제 초과라는 거죠. 2천만 원을 무엇하였다? 초과하였다. 라고 하면 일단 2번에 있었던 건 계속 해야 된다는 걸 끌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 소득을 무엇해라? 모두 종합과세라. 결론적으로 더해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조건부에 들어오는 요건들, 그러니까 1번, 2번 뺀 조건부에 들어오는 금액을 합산했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2천만 원 비교해라. 그래서
어떻게 신고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원천징수세율이 아니라 우리 교재 내용이 맞겠죠, 여러분? 우리 종합과세 여부라고 교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표현이 맞겠죠? 네, 종합과세 여부에 대한 부분. 됐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금액이 들어오는 이 종합소득은 우리 이자는 그로스업 제도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배당은 그로스업 제도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그로스업 금액을 가산하기 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가산 후의 금액이 아니라 가산하기 전 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다 종합과세에 2천만 원 이하에다 안 해도 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할 때 세율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행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세율은 14%이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를 같이 떼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15.4%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천징수할 때 기본적으로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면 보편적으로 14%예요. 그 중에 비영업대금 이익은 몇 프로였다? 25%였던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자나 배당은 14%를 떼는 게 맞구나.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하는 이자소득은 25%를 떼야 되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무조건 분리과세에 있었던 사람들은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라고 하면 14%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분리과세 쪽 빼면 여기 조건부에 들어오면. 그러면 지금 종합소득 기준금액 2천만 원보다 작은 사람들은 나는 특수한 다른 부분이 없으면 14%로 세금을 내고 끝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2천만 원보다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를 떼고 6%. 1,200 초과 우리 4,600까지는 얼마? 15%. 자, 4,600 초과 8,800까지는 우리 24%.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적으로 올라가니까 세금 부담이 종합소득 신고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또 형평성 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할 때 세율은 어떻게 가냐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에서 적용했던 14%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14% 적용하는 거. 그래서 금융소득은 여러분 비교과세 부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거 어렵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시면. 저도 이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과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비영업대금은 몇 프로? 25%니까 이 14%와 25%에 대한 걸 적용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 세율인 6%부터 몇 프로? 우리 42%에 있었던 그 구간에 있는 세율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비교과세가 있어요. 금융소득은. 그런데 국가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거로 가지 않고 항상 맥시멈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또 따져봐야 되는 요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는 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 자, 이중과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동일 금액에 나는 무엇도 떼고, 법인은 법인세를 떼고, 개인은 무슨 세금을 떼더라? 소득세를 떼더라. 그럼 똑같은 금액에 우리는 세금을 무엇했다? 이 두 번 징수하더라는 거죠. 동일 금액에. 그러면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제도를? 그로스업이라는 제도를. 이런 그로스가 전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떼기 전으로 무엇해라? 이 돌려놔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로스업으로 인해서 우리 무슨 부분? 법인세에 해당되는 귀속 법인세 몇 프로? 11%를 무엇해라? 우리 가산해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고요. 그리고 이 귀속법인세 11% 가산했던 부분은 추후에 무엇으로?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무엇하겠다? 빼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 이중과세가 나오지 않게끔 다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저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 배당소득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그로스업은요. 종합과세하지 않는 한 그로스업은 없어요. 그냥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끝나면 그로스업 안 합니다. 그냥 그거로 끝나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로스업 대상하는 금액 계산에 대한 걸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 근데 저는 사실 최소한 설명은 해야 되니까 저희 교재에도 사실 싫기는 했지만 저는 저희 시험에서는 안 냈으면 해요. 근데 이게 어렵게 낼 때 출제위원들이 건드는 쪽이긴 해요. 그러면 자 일단 그로스업하는 배당 소득은 1번부터 4번의 요건을 꼭 따져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이고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 소득이면 그로스업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자, 너 내국 법인한테 받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국 법인한테 받은 배당 소득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그로스업 얘기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손익계산서를 그려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빼기 전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이익이 있었다. 이게 법인세 계산 금액이 되고 이걸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해서 우리는 법인세 비용을 뺄 것이다. 그리고 단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회사가 법인세를 낸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법인세 차감적 이익이 있지만 법인세 비용은 0이고요. 그대로 단기순이익이 왔고요. 이거하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법인세를 빼기 전 금액과 그렇죠? 법인세를 뺀 후의 금액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2번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중과세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법인이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때 법인세가 발생된 소득인지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소득이어야 한다. 그래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 않았다라면 그 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그로스업에 들어오는 배당 소득은 종합과세 되는 것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분? 종합과세가 되는 배당 소득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배당 소득이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되면. 그래서 저는 자격증은 이런 요건을 물어보면서 2천만 원 구성을 물어보고 끝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러 가시면 회계팀에 있으시면 배당 줄 때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지수 관점을 여러분이 돈을 주는 입장으로 놓고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린 분명히 회사가 결산이 끝나면 이익이 났으니까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배당을 줄 때 여러분은 무엇 해야 돼요? 14% 원천징수 신고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4% 원천 징수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표시해 줄 게 뭐냐면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인지 왜냐면 일단 내가 내국법인에 일하고 있다. 주주한테 배당을 줬다. 그러면 그 배당을 주는 돈이 법인세를 뗐던 소득인지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배당소득 신고할 때 여러분들이 배당소득 원천징수라고 하는 서류가 당연히 있겠죠. 자, 이 원천징수가 국세청에 가면 무엇으로? 국세청에 내는 서류는 지급명세서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급명세서.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자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배당소득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 원천징수할 때 작성되는 이 지급명세서에 무슨 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세금이다 그러면 텍스 표시를 해요. T. 근데 얘는 그로스업이죠, 여러분. 그로스는 지의 약자를 써요. 근데 이게 지 표시가 돼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관심 없는 분들은 다 일반 세율 T를 써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뒤에 국세청에 연락 와요. 문제가 있다고. 이 신고 부분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가산세 붙을 소지가 있어요. 이자와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을 잘못해도 가산세가 붙어요. 다른 부분은 신고 금액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는데 얘는 작성에 대한 것도 따져봅니다. 국세청에. 그래서 그런 거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T로 신고하면 소득을 받은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금액이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T자를 써 있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그로스업 판단한다? 안 한다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G로 되어 있는 건 그로스업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을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자 배당은 공부를 조금 더 하세요. 그러니까 깊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 작성을 조금 더 공부를 하세요. 요즘 시중에 있는 시험에서는 그걸 내는 데가 없어요. 그냥 입력하라고 하면 입력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리고 점수 3점 주고 있는데 그게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네, 실제 업무에서 쓰는 요건을 전부 다 내고 있질 않아서 이런 거는 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천징수 시 일반 세율인지 아니면 그로스업 대상인지 표시하는 코드가 있다. 라는 거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유가증권이라고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상장사들은 유가증권 고유번호가 있고요. 비상장은 고유번호가 없겠죠. 그러면 비상장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코드번호 넣는 자리에 사업자 번호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공부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자격증이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올게요. 자, 종합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 2천만 원의 구성 순서를 가서 봤더니, 자, 우린 이자 소득을 일단 먼저 빼라. 그리고 그로스업을 하지 않는 배당 소득을 그 다음 순서로 빼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2천만 원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2천만 원까지는 그로스업을 안 할 거고 2천만 원 초과부터 그로스를 할 거니까 2천만 원 채우는 방법. 이자로 2천만 원 채워졌다? 그러면 그냥 그거로 끝인 거예요. 근데 이자로 2천만 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 누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로스업을 하지 않는 배당 소득이 있었는지 그럼 그거로 다시 2천만 원 채우기를 해요. 근데 그거로도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우리 그로스업을 하는 배당 소득으로 2천만 원을 채우고 그 다음 뺀 나머지 소득에서 무엇 해라? 그로스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여러분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같아지겠죠. 네, 종합과세 되는 거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면 이렇게 말로 표현했던 걸 이렇게 표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 얘기예요. 제가 사례 1, 사례 2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자 소득이 3천만 원이 있고요. 배당 소득 일단 내국법인한테 받았던 게 4천이 있대요. 그럼 우리 종합과세 기준으로 2천만 원을 빼고 그로스업으로 넘어가는 금액 계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서 왜 물어볼 수 있냐면 이게 컴퓨터에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도 자동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손으로 넣으셔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러니까 컴퓨터가 자동 작업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는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2천만 원만 채워놓고 그 다음부터 넘어가라겠지 그랬더니 이자를 3천을 드렸더니 종합과세 기준 금액으로 들어오는 2천만 원을 빼요. 그러면 이자에서 이제 얼마가 남아요, 여러분? 1천만 원이 남는 거죠. 그랬더니 이 1천만 원에 옆에 있었던 내국법인에 있었던 4천만 원 있으면 두 개를 더해서 그로스업에 5천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로스업은 무슨 소득만 하는 거라고요? 배당 소득만 하는 거예요. 이자 소득은 그로스업 제도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중과세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천이 남은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 소득 얼마만 4천만 원만 무엇하자? 그로스업을 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 4천만 원에 우리 더하기 4천만 원 얼마를 내라. 이런 그로스업 몇 프로였죠? 11%였잖아요. 자, 요거를 더해서 우리는 금액이 나오겠죠. 됐을까요? 그렇게 가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 자, 이자는 1천만 원이고요. 우리 내국법인한테 받은 배당 소득이 4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2천만 원 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이자 1천만 원으로는 2천만 원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아까 순서 얘기했을 때 일단 이자 소득을 먼저 2천만 원 채우기를 하고 근데 이거로도 충족이 안 되면 우리는 원천징수를 못했던 그쵸? 원천징수하지 않는 그러면 얘가 국외에서 발생된 금융소득이었잖아요. 자, 이 소득으로 채워넣어라. 근데 이게 없으면 무엇해라? 그로스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소득이 있을 것이다. 그거로 채워넣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1번으로 1천만 원을 채워 넣었어요. 근데 충족이 안 됐네요. 근데 2번은 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건너뛰겠죠. 그리고 이제 그로스업에서 채워 넣어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자소득 1천만 원과 배당소득 4천에서 1천을 가지고 와서 2천만 원의 합계를 내겠죠. 그러면 그로스업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만 들어간다? 3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최소한 메모는 해놓으시고 정리는 이제 해놓으세요. 뭐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가 이제 운이 조금 따를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정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는 드려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 사실 내는 쪽을 별로 권장하고 싶은 쪽은 아니에요. 제가 출제위원이라고 한다라면. 네, 이런 거는 그냥 건너갔으면 뭐 이런 생각인데 요즘 조금 어렵게 내는 출제위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까지도 출제를 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범위 이탈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시험범위에 들어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무슨 소득에 대한 부분은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소득으로 넘어가자? 사업소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